오늘은 자유인의 서재 이 한양대 조우현 전우현 로스쿨이시죠. 예, 전우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어떤 책 해주시겠어요? 네, 조지 오웰이 쓴 책입니다. 1984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죠. 1984. 예. 무라카미 하루키 이큐 84는 아닙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로스쿨은 요즘 잘 되시나요? 예, 뭐, 초창기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상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양대는 몇 명이나 변호사를 배출하셨어요? 우리는 100명 정원을 받았는데요. 합격률이 9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열심히 학생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이 근거 없는 악담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상처내기는 네.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뭐 악담이라기보다가 로스쿨 운영상의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경향은 있는데 어디나 어떤 제도나 새로 시행을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로스쿨 내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런 그 견해를 겸허하게 듣고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 준비라든가 또 기간이 좀 짧고 또 변호사 합격한 다음에도 진출함의 장래에 직역을 찾아서 사회에 진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로스쿨 자체에 대한 반대도 여전히 계속되죠. 뭐 개천에 영이 안 나는 제도다. 뭐 말하자면 이런. 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전에 제도에서는 뭐 신림동에서 고시촌에 가서 다 싸들고 가서 고시원에서 공부해서 뭐 3년, 5년, 7년 고시 나인들이 배출되는 그런 폐단이 또 있었거든요. 그 어떤 제도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한 제도이니만큼 이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죠. 기존에는 이제 사법시험을 패스하면 그게 평생의 신분증이 되어서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게 소위 개방체계 신분증이 아닌 자격증 제도로 바꾸자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 신분증 소지자들의 반발이 아직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정 선배님 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그래도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그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로스쿨 특징은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들이 또 영어도 잘하고 또 해외 진출도 많이 해서 또 변호사가 판사 검사가 된 다음에도 법률만 법학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의 전공을 활용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로스쿨 얘기를 좀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만은 조지 오웰로 바로 들어가시도록 하죠. 뭐. 네, 왜 이 책을 고르셨어요? 이 책은 뭐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우리 현실에 또 비춰봐서 상당히 우리 젊은 세대가 읽어서 느낄 점이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이 1984라는 그 조지 오웰의 작품이 1946년에 집필을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걸쳐서 그런 책인데 이 책이 그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그 억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줬고 비록 소설입니다만은 현실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또 우리는 남한에 삽니다만은 우리 동포가 북한에 많이 살잖아요. 예. 북한의 현실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또 뭐 반도 남단에도 또 이념 때문에 사상 갈등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계급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른 사람을 지배 조종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상당히 이거 시사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지요.
그 조지 오웰은 이제 사실 1984라는 것은 일종의 디스토피아 소설이죠. 네. 처음에 이제 조지 오웰이 40년대인가요? 그때 이제 스페인 내라 내전을 다루었던 카탈루니아 창가라는 책을 썼고, 네. 그 다음에 동물농장, 또 1984에서 소위 이제, 조지 오웰의 정치소설 3부작인데, 1984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 네. 스토리, 말하자면, 예. 주인공 윈스턴 윈스턴 스미스인가요?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어떤 공산주의 혁명 또는 사상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예. 세대인데 자기 부모님, 자기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그 전제정이 시작된 이후 그 전제정에 의해서 희생자가 되고요. 예. 자기 자신은 또 가족을 다 잃은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를 감시하는 사회 체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는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죠. 예.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예. 자기는 그쪽에 도피처, 피난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사상경찰이어서 예. 자기는 체포가 되고 나중에 고문을 당하고, 예. 그리고 자기 인간성을 근본적으로 강요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보통 전제정의 경우에는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만은 이 천국 8집사에서 그리는 그 인간성의 제압은 생각마저도 전제자의 의도대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가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결국은 그 전제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참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면서 대형을 오히려 빅브라더를 칭송하죠. 그렇습니다. 찬양하게 되고. 네. 언제 처음에 정 교수님은 이 책을 처음 읽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은 한 6년 정도 됩니다. 네. 제가 북한 그 인권 문제에 관심이 좀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 이 책이 더 저희 흥미를 끌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북한 인권 활동은 어떤 걸 하세요? 북한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아, 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 강철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평양의 어항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을 썼지요. 그 책을 또 읽으면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우리 동포인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제가 1984라는 이 책을 아마 대학교 때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소련 특파원을 가기 직전에 한 번 읽었어요. 네. 이게 그 당시에 1984가 사실은 소련 스탈린 사회를 이제 동물농장을 통해서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나치즘이든 스탈리니즘이 소위 이제 전체주의적인 사회에 대해서 비판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그때도 읽어봤는데, 몇 년 전에 또 한 번 더 읽었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윈스턴 스미스가 마지막에 그 빅브라더를 찬양하면서 자기의 일시적인 그 말하자면 일탈을 반성하면서 오히려 전체주의 체제의 그한 그 분자가 되어서 절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슴이 답답하고 참 미어지게 되는데, 이 어떻게 되나, 그 여성도 죽죠. 예, 여성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여성도 애인이 같이 애인인가요? 잡힙니다. 같이 잡히죠. 예, 같이 마이크로 그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감시하는 미세한 카메라 장치가 있는데, 그 카메라 장치에 그 카메라가 결국은 도처에 있는 거죠. 들키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 애인하고 같이 잡히는데, 그 줄리아입니다. 애인 이름이. 줄리아도 같이 잡혀서 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서로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했던 상대방마저도 이제 배신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잠시 풀려납니다만은 자기 워낙 강요된 상태가 강구하다 보니 그 사랑했던 사람도 자기는 더 이상 반갑지 않은 상태가 서로 돼버려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애인도 나중에 죽게 되고 이 윈스턴 스미스도 결국은 죽게 되지요. 윈스턴 스미스라는 이름은 윈스턴 처칠에서 이렇게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영국에서 소재를 예. 구했을 테니까 아마 그럴 것이고요. 이 장소적 배경도 런던입니다. 예. 런던이고 이게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오세아니아는 사실 나라 이름이죠. 뉴질랜드인데 예. 그게 영국을 포함하는 오세아니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세 개의 블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세아니아와 예. 유라시아와 또 예. 아시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대륙이 서로 정립하게 되면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고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땅은 오세아니라는 땅인데 거기에 빅 브라더 대형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상을 통제하면서 완전한 전제주의 국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제주의 국가가 원래 고대에도 있었고 예. 중세에도 봉건 영주 왕 등이 전제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신종 전제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전자적으로 컨트롤이 되는.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특징이 이 사람들이 중산층 내지 하층 계급의 동의를 얻어서 성립된 전제정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것을 렌닌 또는 스탈린의 전제정에서 독재정에서 그 아이디어를 시사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 증오를 해서 새로운 체제를 성립을 시켰을 때 그때 사상의 독재가 시작되는데 그 시기, 질투, 증오에서 나온 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사상의 독재는 고대나 중세에 있어서의 전제정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그 소설로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제가 시사를 받았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도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추천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북한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체제가 보면 왜 북한의 체육 선수들이 남한에 왔을 때도 김정일이 사진이 비 맞고 있으면 막 울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전체주의의 하나의 부속 인간이 되고 결국에는 소위 빅브라더의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일체화가 되는 심리적 어떤 공황 상태를 겪게 되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네. 그 신조를 가지고 살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소위 아리랑 축제 아리랑 그 군문가요 그거 보면 조정래 같은 허수아비 같은 인간들은 그걸 굉장한 예술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그게 사실은 1984의 축제 비슷한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제정 이러한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그런 독재의 특징은 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먹고 사는 것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구성하고 하는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특징이 거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지적인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 지적인 힘이 과학 기술의 힘을 빌린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계급혁명을 빙자한 하층민의 또는 중류층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사회 통제 체제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독재는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암묵적 동의나 지지를 받고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치즘도 비슷한 이제 어떤 성향이 있는 거고, 나치즘, 스탈리니즘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의 어떤 체제도 북한은 너무 억압이 오래되다 보니까 완전히 종교사에 비슷하게 지금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재밌게 본 게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직업이에요. 이 직업이 보면 이제 진리성에 근무하면서 과거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지금 시점에 맞게 끊임없이 재구성해서 다시 옛날 지나간 잡지도 다 새로 찍어내고 그렇습니다. 하는 참 작가적 아이디어라는 게 기가 막힌 직업이고 제가 이 직업이 신문기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에 대해서
소위 끊임없이 거짓말로 과거를 날조하는데 그 과거 날조하는 직업의 이름이 자기가 속한 조직의 이름이 진리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역설적이게 이름을 반대로 지어놨지요. 진리를 날조하는 부서를 진리부라고 하고 그렇죠. 또 애정을 말살하는 부서를 애정부라고 애정부라고 이름을 하고,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전쟁부서를, 수호하는 부서를 가지고 평화부라고 이렇게 지어놨지요. 지어놨는데 그 작가의 독창적인 뭐 아이디어라고 뭐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 진리부에서 특히 그 역사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작을 하게 되는데 기록을 다 없애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또 그 알고 있는 사실과 현재 주장하는 역사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을 격리시켜버리고 그런 장치를 통해서 현재 구미에 맞는 새로운 조작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예. 근데 뭐 세상에 그렇게 완벽하게 역사를 조작할 수 있는 사회는 뭐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그에 근사하게 나아가는 사회는 우리 눈에 띄는 거죠. 뭐 북한 같은 사회도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뭐 김정일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김일성 만세라는 무슨 뭐가 뭐 나무에 새겨져 있었다느니 뭐 별 역사의 조작, 유치한 역사 조작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윈스턴 스미스의 직업이라는 게 진리성, 애정을 말살하는 애정부, 전쟁하는 평화부 뭐 이런 걸 보면서 거기 또 보면 뉴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신어라는 예, 게 신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단어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 단어들로 세뇌하고 사람의 사상 체계를 거기에 맞게 사후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저는 요즘도 우리가 이 신어라는 게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그 어떤 짧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말하자면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이 작가적 상상력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된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어두워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아주 정말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랬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은 끝까지 읽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철한 씨가 쓴 평야의 어항,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도 또한 그런 거였습니다. 전자는 소설인데 후자는 강철한 씨가 쓴 이것은 체험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신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의 문자 단어잖아요. 예. 단어를 왜 중시할까?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배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상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귀에 들리는 거요, 음악, 눈에 보이는 거요, 미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동의 사상 조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노예제 사회라든가 중세의 봉건제 사회라든가 자본주의 사회 어떤 사회에서든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후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나타난 체제는 사실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모방해서 사용했다라고 생각되죠. 레닌이나 스탈린이 그랬고 마오쩌둥이 그랬고요. 호주명이 그랬고요.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고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런 잔혹한 체제,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이 더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사람이 사람을 장악해서 통제하고 몰살게 구는 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주의적인 게 있죠. 여기 그 책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책이 이게 한나 아렌트가 쓴 전체주의 기원 이런 것도 그런 책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어떻게 해서 전체주의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쓴 건데,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게 서구 전통의 하나의 일탈이다. 서구 전통의 어떤
논리적 연장선이라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서구적 전통 또는 이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대중을 이름을 빌린 대중의 정서를 체화한 어떤 독재자가 출현하고 그 독재자가 대중을 다시 마비시키고 컨트롤하는 하나의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혁명적 열기, 사회를 이렇게 확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오히려 어떤 사회 기획에 대한, 사회 설계에 대한 그런 우리의 관념들이 사실은 그런 독재의 원천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어떤 우리가 인간이 갖는 정치적 열망이라든지 또는 인간이 갖는 어떤 사회 혁명에 대한 어떤 이상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1984를 끊임없이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원천이 아닌가 하는 좀 끔찍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때, 저도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81학번이세요? 예, 81학번으로. 그 세대입니다. 그때 뭐 운동권에 저도 있어 봤고요. 예. 저도 사회주의에 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좋다고 생각한 시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형편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거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설계 내지 혁명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맹점이 굉장히 크더라 뭐 이런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선한 점이 많습니다. 선한 점이, 착한 점이 많지요. 뭐 불쌍한 사람들 보면 측은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한편 또 악한 점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는 그 인류 역사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가 진보하고 진화하고 좋은 점도 점점 발달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악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못살게 굴려고 하는 마음도 진화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칼 막스라고 사는 사람은 계급혁명을 해서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지배해서 프롤레타리가 독재를 하게 되고 당을 만들어 놓고 1984라고 하는 소설에서도 그 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예. 당이라고 하는데 당의 지배인 거죠. 빅브라더는 당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숨도 못 쉬게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당을 통해서 지배하는 사상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에 따라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혁명이 수출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 실험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한반도에는 아직도 그것이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결국 그것이 악이 진화된 상태로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소설도 결국은 문화가 진화하고 선도 발전하지만 악도 이렇게 자란다. 그런 면을 보인 거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캐치를 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이것을 말씀해서는 안 된다. 우리 70년 그 사회주의 실험이죠. 또 선배님 말씀을 빌면 사회 설계의 그 실험, 인위적 실험의 우리 결과로서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마비시키려고 하거나 그것을 제거하려고 인간 개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